기원전 202년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던 한 농민이 중국 대륙의 황제가 됩니다. 그가 세운 제국은 400년을 버티며 로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강국이 되죠. 하지만 그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황관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황제들은 꼭두각시가 되며 결국 제국은 세 조각으로 찢어집니다. 바로 그 유명한 삼국지의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오늘은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한 나라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시황이 죽자 중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만리장성을 쌓았던 그 강력한 제국이 불과 몇 년 만에 무너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진나라의 통치가 너무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모든 걸 통제했고 끝이 없는 토목공사에 수십만 명을 동원했으며 무거운 세금으로 백성들을 짓눌렀거든요. 만리장성 건설에만 수십만이 동원됐고 아방궁이라는 거대한 궁전을 짓는데 70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진시황은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산채로 땅에 묻는 분서갱유까지 저질렀죠. 진시황이 죽자마자 전국 곳곳에서 반란이 터져나왔습니다. 농민 진승과 오광이 일으킨 첫 봉기가 거대한 불씨가 됐고 이 혼란 속에서 두 명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귀족 출신의 천재 장군 항우였고 다른 한 명은 농민 출신의 떠돌이 유방이었습니다. 항우는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어요. 키가 거의 2m에 달하는 거인이었고 힘이 세서 커다란 솥을 들어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거록 전투에서는 배를 부수고 솥을 깨뜨려 퇴각할 수 없게 만든 뒤 결사항전으로 진나라 주력군을 격파했죠. 반면 유방은 평범했습니다. 원래 말단 관리였는데 죄수 호송 중에 도망쳐서 반란군이 됐고 전투에서 자주 졌으며 때로는 가족을 버리고 도망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유방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얻는 능력이었죠. 유방 주변에는 천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군사 천재 한신, 귀족 출신 책사, 장냐, 뛰어난 행정가 소아가 그들입니다. 유방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과감히 권한을 줬어요. 한신에게 군대를 맡겼고 장량의 전략을 따랐으며 소하에게 내정을 완전히 위임했습니다. 초기에는 항우가 압도했죠. 홍문의 회에서 유방은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항우의 참모 범증이 저 사람은 천하를 노리니 지금 죽여야 한다고 했지만 항우는 손님을 죽일 수 없다며 놓아줬습니다. 이후 4년간 초안 전쟁이 벌어집니다. 항우는 전투에서 계속 이겼지만 결정적 순간마다 실수를 했고 유방은 계속 졌지만 한신 같은 장군들이 다른 곳에서 영토를 넓혀갔죠. 기원전 202년 해아에서 최후의 결전이 벌어집니다. 항우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였고 곳곳에서 고향인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이미 고향마저 넘어갔다는 뜻이었죠. 이것이 사면초가입니다. 항우는 그날 밤 애인 우희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계는 세상을 뒤덮었건만 시운이 불리하니 말도 나아가지 않는구나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왕별이의 이야기죠. 다음 날 항우는 800명의 기병을 이끌고 마지막 돌격을 감행했지만 대부분이 죽고 오강까지 도망칩니다. 오강의 정장이 강을 건너 다시 힘을 기르시오 라고 했지만 항우는 거절했어요. 내가 고향의 젊은이 8,000명을 데리고 강을 건넜는데 지금 혼자 돌아가면 무슨 면목으로 그들의 부모를 볼 수 있겠는가? 항우는 자신의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31살의 나이였죠. 한나라를 세운 유방은 진나라의 실패에서 배웠습니다. 백성들을 너무 쥐어짜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는 세금을 15분의 1로 대폭 줄였는데 진나라 때는 3분의 2였으니 엄청난 감세였습니다. 가혹한 법률들도 폐지했죠. 함양에 처음 입성했을 때 약속한 약법 3잠을 기억하시나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사람을 다치게 한 자와 물건을 훔친 자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 그 외의 진나라 법은 모두 폐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유방은 공신들에게 땅을 나눠줘야 했거든요. 한신, 장량, 소하 등 수십 명의 공신들이 왕이나 후작이 되었고 한나라 초기에는 중앙정부가 직접 다스리는 땅과 제후들이 다스리는 땅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방의 말년은 편치 않았습니다. 한신을 비롯한 여러 공신들이 영모 혐의로 제거됐거든요. 유방의 아내 여후가 이들을 시기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한신은 궁중으로 불려가 종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죠. 토끼가 잡히면 사냥개를 삼는다는 속담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기원전 195년 유방이 죽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어요. 군막 안에서 계략을 짜서 천리밖에 승부를 결정하는 것은 나는 장량만 못하다.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어루만지며 군량을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은 나는 소화만 못하다.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공격하면 반드시 빼앗는 것은 나는 한심만 못하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인걸이다. 나는 그들을 쓸 줄 알았고 이것이 내가 천하를 얻은 이유다. 유방이 죽자 그의 아내 여후가 실권을 잡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권력자였죠. 여후는 냉혹했습니다. 유방이 사랑했던 척부인을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손발을 자르고 눈을 뽑고 귀를 멀게 하고 약을 먹여 말을 못하게 만든 뒤 돼지우리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간 돼지라고 불렀죠. 여후는 15년간 권력을 휘둘렀지만 그녀가 죽자 여씨 일족은 모두 제거됩니다. 이후 유방의 아들 문제와 손자 경제가 차례로 황제가 되는데 이 두 황제의 시대를 합쳐 문경지치라고 부릅니다. 훌륭한 통치의 모범으로 여겨지는 시기죠. 문제는 검소하고 겸손한 황제였습니다. 화려한 궁전을 짓지 않았고 자신의 무덤도 검소하게 만들라고 했어요. 세금을 더욱 낮춰서 한때는 30분의 1까지 낮추기도 했죠. 이들은 도가 사상의 무위자연, 즉 억지로 간섭하지 않는 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백성들을 간섭하지 않고 스스로 잘 살게 놔두는 것이었죠. 경제는 아버지의 정책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농업을 장려했고 관계시설을 확충했으며 제후왕들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폈어요. 추울령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제후왕들이 자신의 영지를 아들들에게 나눠주도록 강제했는데 이렇게 하면 제후국들이 점점 작아지겠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0년간 평화가 지속되었고 국고에는 돈이 넘쳐났거든요. 곡식은 창고에 가득 차서 썩어 들어갔고 동전을 묶은 끈이 썩을 정도로 오래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부유해졌고 인구는 급증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쪽의 흉노였어요. 흉노는 강력한 유목 제국으로 한나라를 계속 괴롭혔는데 문제와 경제는 전쟁 대신 화친 정책을 택했습니다. 공주를 시집 보내고 비단과 곡식을 보내는 것이었죠. 굴욕적이었지만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평화와 번영이 바로 한 무제가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기원전 141년 16살의 유철이 황제가 됩니다. 바로 한 무제죠. 그는 54년간 재위하며 한나라를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듭니다. 무제의 첫 번째 혁명은 사상의 통일이었어요. 그는 동중서라는 유학자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를 국가의 공식 이념으로 만들거든요. 다른 모든 사상을 물리치고 유학만을 숭상한다는 선언이었죠. 왜 유교였을까요? 유교는 황제 중심의 위계 질서를 정당화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 황제에 대한 충성, 예절 같은 가치들은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는 데 완벽했거든요. 무제는 유학을 배우는 학교인 태학을 세웠고 관리를 뽑을 때 유학 지식을 시험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과거 제도의 기원이 되죠. 하지만 무제의 가장 큰 도전은 북쪽의 흉노였습니다. 흉노는 유목민족으로 기마술이 뛰어났고 수십 년간 한나라를 괴롭혔죠. 한나라는 굴욕적인 화친 정책을 유지해왔는데 무제는 달랐습니다. 전면전을 선포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한나라 군대는 평지 전투에는 강했지만 초원에서 말을 타고 싸우는 유목민을 상대하기 어려웠거든요. 무제는 먼저 기병 부대를 강화했습니다. 서역에서 명마를 수입했고 젊은이들을 훈련시켜 기병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위청과 곽거병 같은 명장들을 파견했습니다. 위청은 무제의 두 번째 황후인 위자부의 오빠였는데 원래 평민 출신이었지만 여동생이 황후가 되면서 출세했죠. 하지만 그는 진짜 실력자였습니다. 여러 번 흉노를 격파했고 표기장군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곽거병입니다. 그는 위청의 조카로 10대 후반의 나이에 장군이 되었거든요. 그의 첫 출정은 전설이 됐습니다. 800명의 기병만 데리고 흉노 깊숙이 쳐들어가
수천 명을 죽이고 돌아온 겁니다. 곽거병의 전술은 혁신적이었어요. 보급부대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이동하며 기습 공격을 했죠. 적의 식량을 먹고 적의 말을 타고 싸운다는 것이 그의 모토였습니다. 그는 몇 번의 원정으로 흉노를 사막 너머로 몰아냈지만 비극적으로 24살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습니다. 흉노와의 전쟁은 40년 이상 계속되었지만 결국 한나라가 승리했습니다. 흉노는 약해졌고 실크로드가 열렸죠. 기원전 139년 장건이라는 외교관이 서쪽으로 떠납니다. 목적은 흉노의 적인 대월지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였어요. 장건의 여행은 험난했습니다. 가는 길에 흉노에게 잡혀 10년간 억류되었거든요. 흉노는 장건에게 아내를 주고 정착하라고 했지만 장건은 임무를 잊지 않았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그는 계속 서쪽으로 갔고 결국 대월지를 찾았죠. 하지만 대월지는 이미 비옥한 땅에 정착해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고 흉노와 다시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장건은 또 흉노에게 잡혔다가 1년 후 탈출해서 기원전 126년에 13년 만에 장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맹은 실패했지만 장건이 가져온 정보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서쪽에는 광대한 세계가 있었고 그곳에는 한나라가 모르던 문명들이 있었거든요. 파르티아, 박트리아, 인도 같은 나라들이 모두 한나라와 교역하고 싶어 했죠. 무제는 즉시 서역 경영에 나섰습니다. 군대를 파견해 서역의 오아시스 도시들을 보호하고 교역로를 확보했어요. 이것이 실크로드의 시작입니다. 비단, 도자기, 차가 서쪽으로 흘러갔고 말, 포도, 호두, 석류가 동쪽으로 들어왔죠. 문화도 교류되었습니다. 서역의 음악과 춤이 한나라에 유입되었고 불교도 서서히 전파되기 시작했거든요. 당시 한나라의 인구는 6천만 명에 달했는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었습니다. 무제는 군사 정복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정에서도 혁명적인 개혁들을 단행했죠.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 판매하게 했고 이것들은 생활 필수품이었으니 엄청난 수입이 생겼습니다. 상인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겼고 화폐도 개혁했어요. 재능 있는 사람들을 널리 뽑기 위해 향거리 선제를 확립했는데 각 지방에서 효도하고 청렴한 사람을 추천하게 한 것이었죠. 이것이 나중에 과거 제도로 발전합니다. 제후 왕들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정책도 펼쳤는데 추운령을 더욱 강화했고 작은 잘못도 트집 잡아 제후 왕들의 영지를 몰수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 수십 개의 제후국이 사라졌죠. 하지만 무제의 말년은 비극적이었습니다. 끝없는 전쟁으로 국고는 바닥났고 백성들은 지쳐갔거든요. 세금이 다시 올라갔고 징집이 계속되었으며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게다가 궁중에서는 무당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했어요. 무제는 늙어서 건강이 나빠지자 미신에 빠졌고 무당들은 누군가 황제를 저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황태자 유거가 연루되었는데 무당들은 황태자의 궁전에서 저주 인형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죠. 황태자는 억울했지만 무제는 믿지 않았습니다. 황태자는 어쩔 수 없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패배했고 도망가다가 한 농가에 숨었다가 포위되자 스스로 목을 매 죽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만 명이 연루되어 죽었는데 이것을 무고의 화라고 부르죠. 나중에 무제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크게 후회했고 거짓 고발을 한 무당들을 모두 죽였죠. 무제는 죽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짐이 백성을 괴롭혔구나. 이제부터 백성의 부담을 늘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을 윤대조라고 합니다. 기원전 87년 무제는 7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는 한나라를 세계 최강 대국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나라를 지치게 만들었죠. 무제 이후 한나라는 서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어린 황제들이 연달아 즉위했고 그들의 외가 쪽 가문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이들을 외척이라고 부릅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왕망이죠. 왕망은 원래 겸손하고 청렴한 사람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의 고모가 황제의 할머니였기 때문에 왕씨 가문은 강력한 외척이었지만 왕망은 처음에는 검소하게 살았거든요. 비싼 옷을 입지 않았고 가난한 학자들을 도왔으며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왕망은 점점 권력을 키워갔고 안항공이라는 자귀를 받아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었죠. 평제가 어린 나이에 갑자기 죽자 왕망은 어린 아이를 황제로 세우고 자신이 섭정이 되었습니다.
기원후 8년 왕망은 마침내 황제 자리를 찬탈하고 신이라는 새 나라를 세웁니다. 그는 자신을 개혁가로 포장했어요. 한 나라가 부패했으니 하늘의 뜻에 따라 새로운 왕조를 세운다는 논리였죠. 왕망의 정책들은 이상적으로 들렸습니다. 모든 땅을 국유화하고 한 가구당 일정량만 소유하게 하겠다는 토지개혁,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노비의 매매를 금지하겠다는 노비 해방,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서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화폐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이 정책들은 너무 급진적이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거든요. 토지 개혁은 대지주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고 결국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채 3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노비 해방도 실패했죠. 노비를 소유한 귀족과 지주들이 반발했고 노비들 자신도 갈 곳이 없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화폐 개혁은 최악이었어요. 왕망은 10년 동안 무려 4번이나 화폐를 바꿨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새 화폐로 바꾸느라 재산을 잃었거든요. 경제가 마비되었고 상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연재해가 겹쳤어요. 기원후 11년 황하가 범람했는데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왕망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죠.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절망한 농민들이 봉기했습니다. 여러 봉기군이 생겼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정미군과 농민군이에요. 정미군은 산동 지방에서 일어났는데 눈썹을 빨갛게 칠해서 정미군이라고 불렸죠. 농림군은 호북 지방의 농림산에서 일어났고 나중에 두 파벌로 나뉩니다. 이때 항나라 황실의 후손인 유수가 등장하는데 그는 광무제가 되는 인물이죠. 유수는 원래 조용히 농사나 짓고 싶어 했던 옴화한 사람이었지만 형 유언이 봉기에 가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수는 군사적 재능을 보였거든요. 기원후 23년 곤양 전투가 벌어집니다. 왕망은 42만 대군을 보냈는데 유수의 군대는 불과 1만 명도 안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유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3천 명의 정예 기병을 이끌고 직접 적진에 돌격했고 이 돌격이 왕망군의 중심을 뚫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고 나무들이 부러지고 기와가 날아갔습니다. 왕망군은 이것을 하늘의 징조로 여기고 패닉에 빠졌고 결국 42만 대군이 무너졌죠. 이 승리로 농림군은 왕망의 수도 장안을 함락시켰고 왕망은 궁전에서 도망치다가 상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시신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머리는 시장 바닥에 내걸렸어요. 신나라는 불과 15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유수는 즉시 황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농림군의 다른 파벌이 경시제라는 황제를 세웠기 때문이죠. 경시제는 유수의 형 유언이 너무 인기가 많다고 시기해서 죽였고 유수는 목숨이 위험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견뎠습니다. 기원후 25년 유수는 하북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황제를 선포합니다. 역사는 그를 광무제라고 부르죠. 그는 한나라를 부활시켰고 이를 후한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12년간 광무제는 전국을 통일하는 전쟁을 치릅니다. 경시제는 곧 정미군에게 죽임을 당했고 정미군도 광무제에게 항복했으며 각지의 군벌들을 하나하나 설득하거나 무력으로 제압했어요. 기원후 36년 마지막 군벌이 항복하고 광무제는 통일을 완성합니다. 무려 20년간의 내전이 끝난 것이죠. 광무제는 현명한 통치자였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재건하면서도 백성들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았거든요. 세금을 낮추고 토지를 재분배했으며 형벌을 완화하고 노비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는 또한 학문을 장려했어요. 낙양의 태학을 다시 세웠고 수천 명의 학생들이 공부했습니다. 광무제의 통치 기간 동안 인구가 급증했는데 기원 후 57년의 기록에 따르면 인구가 2천만 명으로 회복되었고 경제도 회복되었으며 사람들은 다시 평화롭게 살 수 있었죠. 광무제의 아들 명제와 손자 장제 시대에 후한은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습니다. 이 시기를 명장지치라고 부르죠. 명제는 학문을 장려했고 낙양의 백호관이라는 학술원을 세워 유학자들을 모아 토론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유교 경전의 표준 해석을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명제는 또한 불교에 관심을 가졌는데 꿈에서 금빛 사람을 보았고 신하들이 그것은 서역의 부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명제는 사신을 서역에 보냈고
두 명의 인도 승려가 백마를 타고 중국에 왔죠. 낙양에 백마사라는 절이 세워졌고 이것이 중국 불교의 공식적인 시작이 됩니다. 장제 시대에는 반초라는 장군이 서역을 다시 평정합니다. 반초는 유명한 역사가 반고의 동생인데 36년간 서역에서 활동하며 50여 개 나라를 후한에 복속시켰어요. 반초의 이야기 중 유명한 것이 투필종융입니다. 붓을 던지고 군대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반초는 원래 역사책을 베끼는 필사관이었는데 어느 날 붓을 던지며 대장부가 어찌 붓질이나 하겠는가, 변방에 나가 공을 세워야지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반초는 뛰어난 외교관이자 전략가였거든요. 종종 적은 군대로 큰 성과를 냈는데 한 번은 36명만 데리고 가서 한 왕국을 굴복시켰습니다. 반초의 활약으로 실크로드가 다시 번성했고 동서무역이 활발해졌으며 후한은 막대한 부를 얻었죠. 하지만 장제가 죽은 후 문제가 시작됩니다. 다시 어린 황제들이 연달아 즉위하고 이번에는 황관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했어요. 황관은 거세된 남자들로 황실에서 황제와 후궁들을 시중들던 사람들입니다. 어린 황제들은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황관들을 신뢰했고 외척 가문이 너무 강력해지면 황제는 황관들의 힘을 빌려 외척을 견제하려고 했죠. 문제는 황관들이 권력을 잡자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관직을 도로 팔았거든요. 1000냥을 내면 현령, 10,000냥을 내면 군수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착취했고 막대한 재산을 모았으며 정치는 썩어갔죠. 이에 맞서 유학자 관료들이 황관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청류라고 불렸는데 맑은 시냇물처럼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황관들과 그들에게 붙은 관료들을 탕류, 즉 흐린 물이라고 불렀죠. 청류 지식인들은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청렴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며 부패한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환관들은 위협을 느꼈고 특히 환관 2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반격에 나섭니다. 기원 후 166년 첫 번째 당고의 화가 일어났고 환관들은 황제를 조종해 청류 지식인들을 체포했어요. 수백 명이 투옥되었고 평생 관직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원 후 169년 두 번째 당고의 화가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더 혹독했어요. 수백 명이 죽임을 당했고 그들의 가족과 학생들까지 연루되었으며 수천 명이 관직을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 후한의 관료 시스템이 무너졌죠. 능력 있고 청렴한 사람들은 정치를 떠나고 부패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2세기 후반, 후한은 총체적 위기에 빠집니다. 황관들의 부패, 자연재해, 전염병이 겹쳤거든요. 기원 후 171년부터 큰 가뭄이 들었고 173년에는 전염병이 돌아 수만 명이 죽었으며 175년에는 지진이 일어났고 176년에는 메뚜기 떼가 나타나 남은 농작물마저 먹어치웠습니다.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이때 장각이라는 도교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태평도라는 종교운동을 이끌며 가난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장각은 병을 고쳐준다고 주장했고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게 하며 부적을 탄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았다고 믿었죠. 장각의 가르침은 혁명적이었습니다. 하늘이 죽고 노란 하늘이 일어날 것이다. 갑자년에 천하가 대길하리라는 예언이자 선동이었어요. 파란 하늘은 후한 왕조를 상징했고 노란 하늘은 새로운 시대를 의미했습니다. 장각은 조직을 만들었는데 중국 전역에 36개의 방을 설치했고 각 방에는 수천 명에서 10,000명까지의 신도들이 있었으며 총 신도 수는 수십만 명에 달했습니다. 기원 후 184년 2월 장각은 봉기를 일으킵니다. 미리 정한 신호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들고 일어났고 그들은 모두 노란 두건을 머리에 둘렀기 때문에 황건적이라고 불렸죠. 봉기의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났고 관아가 습격당하며 지방관들이 죽임을 당했으며 도시들이 함락되었습니다. 후한 정부는 패닉에 빠졌고 정규군만으로는 진압할 수 없어서 황제는 긴급 조치를 내렸어요. 지방의 군벌들에게 군대를 일으킬 권한을 준 것인데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조조, 원소, 원술, 공손찬, 유비 같은 장군들이 군대를 모았죠.
황건적은 초기에는 맹위를 떨쳤지만 조직력과 훈련이 부족해서 정부군과 군벌들의 연합 공격에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184년 10월 장각이 병으로 죽고 그의 형제들도 곧 사로잡혀 죽임을 당했어요. 황건적의 주력은 1년 만에 진압되었지만 잔당들은 계속 저항했고 지방 곳곳에서 산발적인 반란이 계속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군벌들이 강력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군대를 갖게 되었고 영지를 확보했으며 중앙정부는 더 이상 그들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기원 후 189년 영제 황제가 죽고 그의 아들 소제가 즉위하지만 불과 14살이었습니다. 환관들과 외척들이 다시 권력 다툼을 벌였고 외척의 우두머리 하진 대장군이 환관들을 제거하려고 계획했지만 계획이 새어나가 환관들에게 죽임을 당했죠. 하진의 부하들이 복수를 위해 궁중으로 쳐들어가 환관 2천여 명을 학살했고 궁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동탁이라는 군벌이 낙양으로 쳐들어왔어요. 동탁은 원래 변방의 장군이었는데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탁은 낙양을 장악하고 소제를 폐위한 뒤 9살의 헌제를 새 황제로 세웠죠. 동탁은 황제를 꼭두각시로 삼고 모든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동탁은 잔인한 독재자였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관료들을 마구 죽였고 한 번은 연회를 열고 죄수들을 끌어와 그 자리에서 고문을 구경거리로 삼았어요. 사람들은 공포에 떨렸고 동탁은 낙양을 약탈하며 무덤들을 파헤쳐 보물을 훔쳤으며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했습니다. 기원 후 190년 전국의 군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동탁을 치러 왔지만 동탁의 양아들 여포가 너무 강해서 무찌르지 못했죠. 여포는 인중여포, 마중적토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뛰어난 무장이었습니다. 동탁은 낙양을 버리고 장안으로 천도하면서 낙양을 완전히 파괴했고 궁전을 불태우며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400년 한나라의 수도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연합군은 동탁을 쫓아가지 않고 오히려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원 후 192년 동탁은 부하인 여포에게 암살당했는데 동탁이 여포가 사랑하던 여자를 빼앗으려 했기 때문이죠. 동탁이 죽자 장안은 혼란에 빠졌고 이미 중앙정부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으며 어린 헌제는 여러 군벌들 사이를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동탁이 죽은 후 전국은 군벌들의 각축장이 됩니다. 수십 개의 세력이 서로 싸우며 영토를 빼앗았고 이 혼란 속에서 세 명의 영웅이 두각을 나타냈죠. 조조는 북쪽을 통일한 천재 전략가로 난세의 간웅이라 불렸습니다. 조조는 196년에 헌제를 자신의 수도 허창으로 모셔와 황제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정당성을 얻었어요. 유비는 한나라 황실의 후손을 자처한 인물로 의리와 덕으로 사람들을 모았고 관우와 장비라는 의형제, 제갈량이라는 천재 책사를 얻어 촉지방을 차지하고 촉항을 세웁니다. 손권은 강남지방을 차지한 젊은 군주로 그의 아버지 손견과 형 손책이 이미 강남에서 세력을 구축했고 손건이 이를 이어받아 오나라를 세웠죠. 기원 후 208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인 적벽대전이 벌어집니다. 조조가 80만 대군을 이끌고 남쪽을 정복하려 했고 유비와 송건의 연합해서 맞섰어요. 전투는 장강에서 벌어졌는데 조조군은 북방 출신이라 배를 타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배멀미를 하지 않으려고 배들을 쇠사슬로 연결했습니다. 유비 송건 연합군의 책사 주유가 이것을 이용해 화공작전을 썼고 동남풍이 부는 날을 기다렸다가 불을 붙인 배를 조조의 함대로 보냈죠. 배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불이 순식간에 번졌고 조조의 함대는 불타버렸으며 조조는 도망쳤습니다. 이 전투로 천하는 사실상 세 나라로 나뉘었죠. 기원 후 220년 조조가 죽고 그의 아들 조비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조비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하고 헌제에게 양위를 강요했어요. 당신은 덕이 없으니 나에게 황제 자리를 넘기시오. 이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라고 했죠. 헌제는 저항할 힘이 없었고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며 조비는 위나라를 세웁니다. 헌제는 사냥공이라는 자귀를 받고 한적한 곳에서 54세까지 살다가 234년에 죽었어요. 이렇게 한나라는 멸망합니다. 기원전 202년부터 기원 후 220년까지 총 402년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이었죠.
한나라가 멸망했지만 그 영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나라야말로 중국 문명의 정체성을 만든 왕조였어요. 한나라는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확립했고 한무제가 다른 모든 사상을 물리치고 유학만을 숭상한다고 선언한 이후 유교는 2000년간 중국의 지배 이념이 되었습니다. 한나라는 중국의 영토를 확정했고 실크로드를 개척하며 서역을 복속시켰으며 오늘날 중국의 기본 영토는 대부분 한나라 때 확정되었죠. 한나라는 중국인의 민족 정체성을 만들었는데 중국인은 스스로를 한족이라고 부릅니다. 한자, 한의학의 한이 모두 한나라에서 나왔거든요. 한나라는 관료제의 모범을 만들었고 과거 제도의 기원이 한나라에 있으며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관리로 삼는 시스템이 확립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국뿐 아니라 한국, 베트남,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죠. 한나라는 역사 기록의 전통을 확립했는데 사마천의 사기는 한나라 때 쓰여졌고 이것이 중국 역사서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한나라는 로마 제국과 함께 고대 세계의 양대 제국이었어요. 로마가 서양 문명의 토대라면 한나라는 동양 문명의 토대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제국은 비슷한 시기에 전성기를 맞았고 비슷한 시기에 쇠퇴했죠. 한나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권력은 부패한다는 것, 백성의 삶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나라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이죠. 한나라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문화의 많은 요소들도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도 모두 한나라에서 시작되었거든요.